2020년 행시부터 기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부터 같이 봐주시면 그 시험 문제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이제 느낌이 좀 있어요. 요 정도면 그래도 좀 풀어볼 만하다. 요런 테마들은 그래도 내가 좀 익숙하다라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1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요 파헤쳐 보면은 생각보다는 또 만만치 않은 그런 타입의 문제로 인식이 되기도 하죠. 실전에서 이제 특히 이제 3문 같은 경우에 이제 배점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상당히 오랜만에 50점짜리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를 읽으실 때 해석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위에 있는 효용함수를 보면은 이제 콥 더글라스 형태의 효용함수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이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계산을 조금 이제 요청을 하는 문제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출발을 하셔야 되고, 초기 부존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박스 역시, 에저스 상자 역시 이제 그릴 수 있는 궤적 자체의 모양이 어느 정도는 제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1번 x1, x2의 균형 배분을 구하고 일반 균형에서 상대 가격 체계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제 문장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 두 개 끊겨 있는 문장은 목차를 나누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두 개의 목차만을 고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문장이 끊긴 것을 기준으로 다음 질문에 대해서 목차를 짜라는 의미를 갖고요. 이제 x1과 x2의 균형 배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계약곡선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 좌표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지에 충분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필기 딱히 많이 할 필요 없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수요함수를 도출을 해줘야 되겠죠. 수요함수를 도출을 해야지 이제 균형 배분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모색 과정 이런 거 배웠잖아요. 초과 수요가 존재하면은 가격이 움직일 것이고, 초과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방향의 가격이 설정된다면, 이제 산문에서 물어봤지만 후생경제학 제1 정리가 성립되면서 이제 둘이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 교환점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 함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쪽에 왈라스 법칙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둘의 수요 함수가 필요해요. 둘의 수요 함수에 따라서 상대 가격이 결정되면은 나는 X를 얼만큼 쓰겠다, 나는 X를 또 얼만큼 쓰겠다라는 이 상호 간의 교환에 의해서 교점으로 이동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 함수를 도출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이 왈라스 법칙을 증명하는 거는 사실 순환마다 한 번씩은 하잖아요. 여러 번 또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 함수 끌어내는 과정까지는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존재화를 가정할 때 수요 함수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이제 두 개인 기준으로 이제 첨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근본적인 어떤 수식만 짜자면 개인의 효용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이제 x1과 x2 A, B인가요? x1, x2 맞죠? 이 둘의 조합을 찾는 것인데 A만 놓고 봤을 때는 효용함수가 지금 현재 콥 더글라스죠? x1, x2의 제곱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반적인 예산서는 보통 소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은 부존재화를 전제하고 있는 이 효용극대화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px, x1 첨자 붙여야겠네요. px2, x2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소득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px1 곱하기 이제 부존량이죠. 이제 1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존량이 이제 마킹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py의 가격 기준 아니다. px2의 가격 기준으로도 이제 두 번째 부존량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아주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인 효용극대화 수식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요함수의 도출 수식에 제가 지금 적은 대로 나와 있고, 이제 첨자가 사실은 X랑 Y로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풀기가 좀 편해요. 근데 교수님들께서 그런 거를 고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x1, x2를 구별만 가능하면은 그냥 출제를 해버리시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첨자가 복잡하니까 저는 이제 x 쪽의 가격과 이 가격 쪽은 이제 1과 2로 제가 이제 필기를 해둔 것이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1기 조건은 이제 MRS
MRS X1, X2 기준으로 첫 번째 갖춰야 할 조건은 접선의 기울기하고 일치해야 한다라는 측면이죠. 뭐 충분히 쉽게 도출이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 상대 가격, 요건 이제 상수가 될 거란단 말이에요. 상대 가격 P Y분의 PX가 되어야 되니까 P2분의 P1이라는 조건이 맞는 곳에서 아마도 1개 조건이 만족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이게 단독으로 나오면은 이제 심화시키면은 2개 함수 조건까지도 사실은 뭐 요청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는 흘러 지나가는 스텝일 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만 그냥 1개 조건까지만 갖추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눈 따라가시면 돼요. 예산선의 기울기에 음수를 붙인 값과 MRS가 일치하는 점에서 효용극대화가 달성될 것입니다. 초기 부전점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러한 상대 가격을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나는 여기로 가겠다라는 함수를 끌어내려는 것이고, 조금 더 완만해지면은 그러면 나는 여기로 가겠다라는 함수를 끌어내는 것이고요. 뭐 가팔라지면은 뭐 이런 곳으로 가겠다라는 함수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이 수요 함수가 달성되는 궤적이 사실은 A 기준으로 이제 PPC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개념 문제는 아니었고, A의 수요 함수를 제약 조건에 대입하시면은 부존재화를 전제할 때의 수요 함수가 도출이 되는데, 이 필기되어 있는 것처럼 X1은 3 플러스 P1분의 P2가 되고요. 이제 X2의 경우는 6 더하기 P1분의 2P2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하나만 구해도 돼요. 하나만 구해도 되는데 어느 점으로 갈 것이냐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X와 Y 둘 다, X1과 X2를 둘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해놨지만은 상대 가격만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뭐 하나만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B 역시 마찬가지로 효용극대화 조건, 구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죠. 수식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구하는 방식은 완전히 동일하므로 똑같은 메커니즘에 따라서 MRS와 상대 가격이 일치하는 점이 균형 조건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거기 필기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B의 대한 X1, X2에 대한 수요함수도 상대 가격이 포함된 식으로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인데요. 이제 120제 문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타입이 있어요. 이제 계약 곡선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이제 그 개념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냥 간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약 곡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제 계산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은 구하셔야 돼요. X1과 X2가 지금 현재 일반 균형이 달성되는 일반 균형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 균형을 사실은 정의를 가볍게 내려주시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뒤쪽에 제가 일반 균형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지만, 여기서 일반 균형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초과 수요가 0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반 균형이 갖춰져야 한다라면은 초과 수요가 0이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 가격,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반 균형을 보고 우리는 왈라스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왈라스 균형점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 함수를 두 개를 도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총 부존량을 대입하셔가지고 상대 초과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돼요. 일반 균형에서 초과 수요는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X1과 X2의 초과 수요 의지를 합하면, 아니죠, 수요 함수의 의지를 합하면 현재 시장에 잔존하는 총 X의 부존량하고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X1A, X1B 수요 함수를 합치면 11 플러스 P1분의 5P2가 되는 것인데, 그게 총 부존량인 21하고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가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상대 가격을 구할 때 우리가 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연 설명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림은 그냥 필기하실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색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상대 가격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설정되었을 때 나는 이쪽으로 갈래,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갈래라는 의지를 보인다면은 A가 현재 지금 여기까지의 X의 수요량, 수요 의지를 보이게 되는 것이고, B의 수요 의지는 여기까지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수요 의지를 합쳤을 때 총 부존량하고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그 상대 가격은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대 가격 기준으로 두 소비자의 XJ에 대한 수요 의지의 합이 총 부존량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넘치면 해당 재화의 가격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죠. 더 완만하면은 더 많기 때문에 수요 의지가 합해서 2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주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상대 가격을 이제 도출을 해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 재화만 가지고 판단해도 돼요. 그러니까 X 쪽에서만 재화를 판단하시면은 반대쪽 그냥 편의상 Y라고 할게요. 이 세로축의 Y 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일치되는 이제 상대 가격이 바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 가격을 도출을 해봤더니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위쪽에 x1과 x2, x1과 x2 각각에 대해서 수의 함수를 끌어냈다면 그냥 대입만 하면은 어느 점이 교점 균형인지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문단이 끊기는 전자 부분에서는 이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반 균형에서 상대 가격 차이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요거는 사실 어느 정도 교과서를 읽은 경험이 좀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지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제 상대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어렴풋이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상대 가격이 오르면 떨어지고 상대 가격이 낮으면은 이제 안정화되는 곳으로, 즉 2분의 1이 되는 곳으로 조정이 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부존재화에서 교환을 하는데 X와 Y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각각 얼마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 가격이 얼마인지, 즉 교환 비율이 중요한 것이지 X가 1,000만 원, Y가 2,000만 원 상관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반 균형에서 상대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의미 자체는 이제 모색 과정에서 둘이 교환할 때 달성되는 비율에 의해서만 이제 왈라스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가볍게 언급하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배점감이 조금 중요한데 수요함수도 도출해야 되고 일반 균형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왕이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면은 배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림도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 후단에 나와 있는 질문 자체가 배점이 클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한 서술, 문장이 끊겼으니까 5점 5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P1과 P 수요함수를 보시면요. 수요함수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차 동차성을 갖는다. CD 함수는 보통 영차 동차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소득이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P1, P2, 소득 같은 비율로 올라갔을 때 실제로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라면은 그때 우리는 영차 동차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차 동차성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 1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이지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 가격이 일반 균형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지 절대 가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서술을 할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9점까지는 받아갈 수 있고요. 교수님의 심술에 따라서 영차 동착성 요거 이제 언급할 수 있냐 1점 정도 이렇게 관여될 것 같습니다. 1문 어렵지 않았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각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 함수를 도출하고 왈라스 법칙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거야말로 정말 마인드 교재에서 순환 때마다 한 번씩은 점검을 하시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실제로는 왈라스 법칙이 나온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인가 의심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왈라스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을 정리하시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실제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연습을 하시게 되는데 기계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배점이 이제 10점이면은 사실 단독으로 나오면 조금은 버겁지만 1에서 수요 함수를 이미 끌어냈기 때문에 버겁지는 않죠. 1에서 수요 함수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초과 수요 함수를 물어봤으니 여기서는 제가 문단을 이제 1, 2로 나눴습니다. 좀 좋아 보였어요, 그게. x1의 초과 수요 함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죠. 일단 A가 생각하는 액세스 디맨드하고 B가 생각하는 액세스 디맨드를 합치면은 x1에 대해서 전체 초과 수요 함수가 등장한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x1에 대해서 A가 생각하는 의지와 x2, 그다음에 1이죠. 헷갈리네. B가 생각하는 의지를 합치면은 이 전체의 총 수요 의지가 도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 보존량을 제외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x1에 대한 초과 수렴함수이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방식이 두 가지인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를 좀 한 것뿐이에요. 합쳐서 뺄 것이냐, 각각 뺀 다음에 합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하시건 상관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x1에 대한 초과 수렴함수를 구했으면 x2에 대한 초과 수렴함수를 구해야 되고요. 왈라스 법칙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초과 수요 가치의 합이 항상 이제 0이다. 이게 바로 왈라스 법칙입니다. 사실 왈라스 법칙이 수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수식을 도출하시면서 해결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 보세요. 필기하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상대 가격이 아무렇게나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나는 여기로 갈래, 나는 이쪽으로 갈래 라고 한다면은 X쪽에서는 여기로 가는데 나는 이만큼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양쪽 둘 사이에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제 XS 디맨드 X1이 될 것입니다. 그죠? Y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만큼 갈래. 나는 이만큼 내려올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바로 XS 디맨드 이제 X2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부호는 이쪽이 이제 음수가 되겠죠. 요거 보세요. 요거 두 개를 기울기가 지금 현재 P2분의 P1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두 개의 기울기 따지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XS 디맨드 가로분의 마이너스 XS 디맨드 세로가 되지 않습니까? 둘을 합치고 정리하시게 되면은 초과수요 가치의 합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물론 그림을 통해서도 간단히 왈라스 법칙이 무조건 성립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지만 문제의 취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배점감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서 앞에 있는 함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되던데요? 라는 걸 요청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1문에 수요함수를 도출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식적으로 왈라스 법칙을 대입해서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를 이제 증명하시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풀어보고 오셨죠? 응? 풀려고 시도만 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 그지? 자, 문제라도 정독을 해보고 그리고 오셨다면은 충분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죠. 세 번째 문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1과 2에서 도출한 결과에 기초하여, 그죠? 결과에 기초하여 제1정리와 제2정리가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앞쪽에 있는 문구가 빠지고 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제2정리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앞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성립됨을 보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균합적으로 분석을 하라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면은 어떤 경우라도 성립되는지를 보이라는 약간은 연역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1문하고 2문에서 수치를 도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 수치들이 1정리와 2정리를 고려했을 때 성립될 수밖에 없는 궤적에 위치하는지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명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조금 봐주시면은 그 배점은 20점으로 굉장히 넉넉했죠. 일단 기본 개념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제2정리요. 요거는 실제로 이제 마인드 교재에서는 이제 한 페이지 정도로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요거 필기하지 마시고 잠깐만 봐주세요. 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고 현재 지금은 이제 계약곡선을 이제 도출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좀 이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계약곡선이 도출이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기 부존점이 이런 곳에 위치했을 때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성립되려면 상대 가격이 알아서 성립이 되고 이 점으로 이동한다. 무차별 곡선이 등을 맞대는 이런 점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후생경제학 제2정리 처음부터 좀 티가 나죠. A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쪽에 B가 좀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이동시켰을 때 그때에도 다시 한번 이 상대 가격이 알아서 결정되면서 이 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후생경제학 제2정리라고 합니다. 교재 기억하시면요, 여기로 보내고 싶으면은
이 선상에 어디든 보내도 상관없다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제일정리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이동해서 계약곡선 위로 올라가는지가 실제로 이제 증명에 가까운 방식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가건 계약곡선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제 증명에 가까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1번은 쉬워요. 후생경제학 제일정리가 성립되는 건 쉬운 게 일반화시키면 수식이 복잡하다. 하지만 설문일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성립되는지를 보이는 거라면 쉽다. 설문일에서 이미 좌표를 구해놨지 않습니까? 그 좌표가 계약곡선 수식 이 위에 위치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은 성립되는 걸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계약곡선 수식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곡선 수식을 찾는 거 역시 항상 기본기로 많이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하셨다고 해요. 두 집단이 아니지, 두 주체의 MRS가 양쪽에서 일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MRS가 일치한다라는 조건 자체가 현재 지금 X1, X2를 기준으로죠. X1, X2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일치할 조건을 찾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약곡선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요. 근데 그 MRS를 찾는 것 자체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그죠? CD 함수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엄청 쉽습니다. 첨자가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렇지, 여기 X1분의 X2, A 거, 이쪽은 반대로 이제 나오죠? X1분의 X2인데 여기 2 들어가서 여기 이제 B 것.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총 부존량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총 부존량이 정사각형이면은 이런 함수가 나올 것이고, 오른쪽으로 더 길어지게 되면은 얘랑 조금 다른 형태로 좀 눕는 형태의 계약곡선이 나올 것이고, 수직으로 서버리면은 좀 가파른 형태가 나올 테니 총 부존량이 얼마인지 여부가 계약곡선 수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원점으로 수식을 짜진 않잖아요. 보통 익숙하게 왼쪽 아래 원점으로 수식을 짜기 때문에 총 부존량을 기준으로 현재 지금 이제 X1 그리고 X2 B쪽의 함수를 여기를 원점으로 만들어주고 정리하면 그게 바로 계약곡선이 되는 것이죠. 교재 보시죠. 따라서 계약곡선의 도출은 쉽다. 계약곡선의 조건은 파레토 효율이 만족되는 점들의 집합이 계약곡선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파레토 효율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두 주체의 MRS가 일치해야 한다라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MRS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계약곡선의 도출을 바로 밑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은 MRS 일치하는 거 그냥 수식 끌어냈죠. 그리고 총 부존량을 고려해서 이제 X1 B를 소거합니다. X2, B도 소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정돈한 것뿐이에요. 자, 계약곡선 수식이 조금 귀찮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정리가 아예 안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계약곡선은 왼쪽 아래 원점, 즉 A의 원점을 기준으로 7분의 X1 분의 12 곱하기 X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해설지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수식은 점검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으니. 자, 성립 여부는 더 쉬워요. 성립 여부는 1번에서 도출한 거를 그 계약곡선식에 대입했을 때 그 위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출을 풀이를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목적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살짝 응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냐, 거기까지도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목차를 하나 넣었습니다. 참고, 증명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쉬운데 여기를 초기 부전점 문제에서 준 거, 이 좌표를 그래서 찾은 거를 대입해서 성립함을 보이는 건 쉽지만 모든 점에서 제일 정리가 성립되는지를 보이려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아요. 특히 첨자가 지금 X, Y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귀찮은 작업입니다만, 과정은 완전히 똑같아요. 과정은 완전히 똑같은데 임의 한 점을 찾습니다. 이 점을 X1, 이제 X2 이렇게 이제 A 거 기준으로 좌표를 먼저 찾아주면서 출발을 하시면 되죠. 반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부전점이 있을 때에는 그냥 수치를 대입한 상태에서 수요함수도 끌어내면 되고요.
뭐 초과수염수도 끌어낼 수가 있고 뭐 둘이 합해서 어느 점으로 간다도 뭐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미지수로 들어가 있으면 좀 귀찮아. 미지수로 들어가 있으면 귀찮지만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따라와 보겠습니다. 임의의 한 점을 가정합니다. 효용 극대화 조건을 찾고 예산선에 대입해서 수요함수를 도출하면은 아래 두 줄처럼 세상 귀찮은 수식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일문에서 했던 작업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미지수를 가정한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x1을 기준으로 합했을 때 20일하고 일치한다 해서 상대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맞죠? 똑같죠? 그래서 상대 가격을 끌어냈잖아요. 그 상대 가격을 그 밑에서 끌어내면은 뭐 21 플러스 x1a 바분의 18 마이너스 x2a 바가 되는데요. 그 초기 부전점 대입하면은 2분의 1 나와요. 그쵸? 따라서 수식이 복잡해서 짜증나지만 과정 자체는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미지수, 임의의 한 점을 잡고 증명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상대 가격을 다시 한번 수요함수에 대입하면은 이제 하기 싫어. 그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거를 대입하시게 되면은 이 위에 한 점이 또 미지수를 포함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계약 곡선에 대입해서 등식이 보장되는지를 찾으면은 증명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성립됨을 보이는 거나 좌표를 이제 의미의 한 점으로 잡았을 때 증명하는 것이나 과정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잡아서 우리가 정리하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잡아서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증명하시오로 나왔으면은 세상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이제 숫자들을 이제 대입해서 이제 끌어내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 다행이에요. 성립함을 보이시오입니다. 성립함을 보이시오라는 것인데 또 마찬가지로 그 나눠드린 자료에 그 오른쪽 상단부를 보시면 후생경제학 제2정리 자 의의 및 증명 방식 이 정도 의의 정도는 서술하시면 좋겠죠. 자 잘 보세요. 이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2정리를 공부하실 땐 이렇게 했어요. 아무데나 이 선상으로 보내면 여기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점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선상에 놓아야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어찌됐건 마이너스 기울기가 나와야 돼요. 그 뭐 0이나 뭐 무한대나 양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상대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둘이 이제 모색 과정을 통해서 교환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대 가격이 기본적으로 음수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 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이지만 상대 가격은 양수 달아도 그 음수인 것처럼 인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대 가격이 적어도 0과 무한대 사이에는 위치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선상으로 어디를 이제 위치를 시키건 여기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잖아요. 따라서 후생경제학 제2 정리가 성립됨을 보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느 점으로 보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점으로 가고 싶어 하건 상대 가격이 존재한다라면 정부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이는 것이 성립됨을 보이는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약간은 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계약 곡선의 수식을 구해놨잖아요. 계약 곡선의 수식이 복잡하지만 구해놨는데 계약 곡선에 한 점을 아무데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1정리 성립됨을 보이시오는 이미 정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좌표만 가지고 성립됨을 보이는 문제이지만 제2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우리가 갈 수 있어를 증명하지 않으면 성립됨을 보이는 게 아니니 이번에는 미지수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곡선의 한 점은 성립 여부 보세요. 계약 곡선은 아까 이제 수식을 짜놨어요. x2는 7 플러스 x1분의 12x1이다라고 이제 왼쪽 아래 원점으로 수식을 짜 놓았는데 그렇다면은 계약 곡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은 x1, 7 플러스 x1분의 12x1이라고도 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점에서 계약 곡선 위에서는 무조건 두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같은 접선의 기울기에 이제 위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MRS 하나만 하면 돼요. MRS A 것만 놓고 봤을 때 위에 있는 좌표를 대입하니
이제 또 이제 함수가 나오네요. 7 플러스 x1분의 6이라는 함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그죠?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현재 0에서 21개까지 가능해요. 0에서 21 그 어떤 숫자를 놓아도 MRS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값이 도출이 되므로 상대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상으로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궤적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 갈 때 조금 더 가파른 형태의 상대 가격이 도출되는 함수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증명은 끝난 거예요. 어느 점으로 가고 싶어 하건 임의의 한 점을 잡아놨는데 상대 가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즉 이 상대 가격이 각각 양수로 설정되는 범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 무조건 성립된다. 여기로 가고 싶어요? 거기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고 싶어요? 이 선상 어디로 보내면 상관없어요.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성립이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설문 1, 2를 활용하지 않고 증명을 물어봤다면 어떤 방식으로 취할 수 있었는지는 이제 답안에 적을 일은 없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왼쪽에 참고 증명 방법 보시면은 상대 가격 보이시죠? 그죠? 상대 가격 보이시는데 칠판 보세요. 에지워스 상자에서 상대 가격이 가장 만만하려면 여기이고요. 상대 가격이 가장 가파르려면은 여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점과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이 상대 가격이 그 위에 그 성립 여부 기준으로 제가 임의의 한 점을 잡은 거 있죠? 거기에서 범위를 포함한다라면, 그렇다면은 일반화 시켰을 때도 성립되는 거죠. 그죠? 즉,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이 점으로 간다라는 걸 찾았고, 실제로 이 정리가 성립됨을 보이는 거는 이 위에서 마이너스의 상대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궤적이 무조건 나타나는구나. 이게 증명이에요. 그런데 임의의 한 점, 일문의 한 점이 아니고 임의의 한 점으로 한다면은 왼쪽에 제가 참고의 밑에 적어놓은 상대 가격 보이시죠? 거기 대입해 보세요. 0,0하고 이제 21,9를 대입해 보시면요, 범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이 계약 곡선 자체가 에지워스 상자 박스의 총 그 면적을 가지고, 총 크기를 가지고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대 가격도 같은 범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치함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모든 범위에서 상대 가격이 달성 가능하므로 제2정리는 아무데나 보내면 되니까 성립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설명을 들을 때는 뭐 그렇겠구나라고 이해가 돼도 이제 처음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이 점에서 아무데나 보내서 임의 한 점이라고 하고, 그게 계약 곡선 위로 올라가는 걸 보인다면은 이것도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그거는 제1정리를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사실은 제2정리의 증명은 반대로 떨어지는 것이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1정리는 어떻게든 일문에 있는 걸 대입해서 뭐 누구라도 거의 하셨지만 제2정리를 시원하게 해내기는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제1정리 성립 보이는 거는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제2정리, 그러니까 남들도 조금 힘들어하는 것들은 보통 당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 답안에 쓰여 있을 때에는 합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설문사의 해결은 제가 해설할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이제 한계점을 논하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 실패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계약 곡선 위로 못 올라가게 되는, 즉 파레토 효율성이 만족되지 않는 다양한 이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해설지를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문은 뭐 이런 정도, 난이도가 그래도 쉽지 않았죠. 난이도가 쉽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풀어낼 수 있었던 타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왈라스 법칙이 연습이 많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문에서 이제 교점 찾는 거, 계약곡선 위에 좌표 찾는 것도 충분히 되어 있을 것이고, 네 번째 문제에서 제일 정리의 한계점이 이제 시장 실패이다라는 부분도 다들 공부하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 30점 정도는 충분히 따내셔야 될 것이고요. 제1 정리의 성립됨을 보이는 정도,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가져가셔야 되고, 제2 정리는 다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하신 답안이 이제 다른 과목도 잘할 리가 없어. 그러니 뭐 큰 경쟁자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는 다들 좀 어떤 방식이건 제2정리 자체를 또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1문에서 뭐 좀 힘든데 라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에 감점을 없애면서 하자라고 하셨다면은 꽤나 많은 점수를 또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2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요즘에 거시경제학이 이제 어렵게 나오려면은 충분히 또 어렵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그렇게는 높지 않고, 또 뭐 적당히 뭐 좌표도 좀 구하면서 채점의 용이함도 좀 모색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경제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함수를 주셨고, 그 안에서 이제 1문부터 이제 3문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주면서 이제 문제의 답을 요청했던 것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답을 찾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이런 2문 같은 경우는 사실 틀렸을 때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를 틀렸을 때 치명적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조금 미흡하게 풀었다고 해서 그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총수요 곡선이 일단 있고 총 공급 곡선의 오쿤의 법칙까지 수식을 아예 명쾌하게 줬어요. 그럼 1번 통화 증가율이 장기간 30%로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30%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좌표들을 구하는 문제죠.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계속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파이 익스펙테이션하고 파이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민간들이 알고 있는 정보, 실행에 옮기는 정보하고 실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 데이터가 일치하기 때문에 파이 익스펙테이션과 파이가 일치할 것이다가 문제의 출발점이고 사실은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 공급 곡선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파이 인플레이션율은 저 위에 있죠. 30%, 0.3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30%를 집어넣고 대입하시고 정리하시게 되면은 그 그림상의 이 제로점을 찾는 거야 뭐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문은 그럼 배점도 높지 않았고요. 그 인플레이션율이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일치하는 이제 기존의 균형 상태를 묻는 게 1번이었죠. 그죠? 제가 거시경제학 목차 풀이를 드릴 때 보통은 이거 뭐 어제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풀이를 드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1의 경우는 모형을 설정하고 현재 균형점에 대해서 보이라. 두 번째, 충격을 준다고 했죠. 충격을 주면은 이 곡선이 움직이는지 저 곡선이 움직이는지 각계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곡선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판단을 내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균형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분설형 1문이었던 것 뿐입니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이제 이 제로점에서 어느 점이 현재 상태인지를 보이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충격이죠. 사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통화 증가율이 35.5%로 증가했죠. 예상치 못했다.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말씀드리죠. 필기할 거 없습니다. 이 곡선이 여기에 위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잠재 생산량에서 여기 적혀 있는 것을 민간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게 안 바뀌면은 또 다른 충격이 보이지 않으므로 SRAS 곡선은 위치가 조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여전히 그대로이므로 이 곡선 자체가 우상향하는 게 위치가 조정되지 않는다. 기본기를 가지고 푸는 거죠. 거기에서 AD 곡선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35.5% 위에 있는 이제 M에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이투점을 찾는 거죠. 그죠? 이투점을 찾는 거고요. 요거 가만히 있을 때 예언자 움직이니까 뭐 교점 구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아니지. 거봐. 문제 넘어가기 전에 문제 실금 봐야 돼. 그래야지 다 끝내고 이제 내가 다음 문제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변화를 전달 경로 중 이자율 경로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자, 거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에서 단기적으로 균형이 달성되는데 그러면 사실 AD 곡선은 저 위에 ISLM에서 오는 거잖아요. ISLM에서 내려온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충격이기 때문에 얘를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요 이미지는 잡혀요.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AD가 이동했고 단기 균형이 달성되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잡힌다면은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Y가 증가하는 충격의 포인트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집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자,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은 하락한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조금 파헤치라는 거래요. 그 통화정책이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우리가 사실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해갖고 들어가요. 통화중시견해 이자율 경로, 여기 나왔네. 이자율 경로, 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환율 경로 여러 가지를 보죠. 그 다음에 은행 이야기하면서 신용중시견해 이제 파헤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자율 경로 하나만 조금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단기 채권이 먼저 통화량 증가한 거를 돈을 이제 벌기 위한 사람들의 경제 주체의 행위에 의해서 단기 채권 수요가 먼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좀 쉽거든. 장기 채권은 조금 뭐 갑자기 통화량이 증가할 때 선뜻 10년짜리 뭐 20년짜리 사긴 좀 무서워서 단기 쪽부터 먼저 수요가 몰린다고 합니다. 단기 채권의 수요가 이제 몰리면 단기 채권의 가격이 오르죠. 그럼 단기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받을 돈은 그대로인데 살 때 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수익률이 하락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기, 장기 채권 쪽으로 이쪽 수익률 떨어졌으니 옮겨가면 그쪽 역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서 채권 시장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 이자율의 하락, 수익률의 하락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간들은 뭐 은행에 입금한다든지 행위가 조금 더 수익률이 괜찮네 하면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그럼 그쪽도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니까 이자율이 초과 공급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자율 경로예요. 그런 이자율의 하락은 대출할 때 좀 편안하고요. 내가 은행에 입금하는 것보다는 시중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시장 환경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와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잖아요. 이거 정리해서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이자율 경로 그것만 보시면 되고 사실 뭐 단순하게 보면은 안 그릴 거지만 뭐 수식을 준 것도 아니니까 LM이 우측으로 갔을 때 곡선 따라서 이자율 하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충격이 이게 이제 IS 곡선의 뭐 도출 과정에서 이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제일 밑에 있는 두 번째 박스는 바람직하진 않다. 위에 있는 채권 시장을 거친 메커니즘을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어진 식으로부터 필립스 곡선을 도출하고 이에 내재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의 관계를 장단기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제가 삼순환 때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나눠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재작년부터 나눠드린 것 같은데 필립스 곡선은 죽었다라는 시사 자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테이퍼링 좀 어느 정도 수행하면서 이자율이 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업률이 옐런 의장이 그 실업률을 뭐 그게 뭐 환경의 문제였겠지만 실업률을 가장 많이 낮춘 역대 의장 중에 이제 한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등이에요, 1등. 왜냐면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따라서 그 당시에 실업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으면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실업률이 떨어질 때 인플레이션율은 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을 사실은 맹신하는 분들이 계속 지금 의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뭐 문제는 실업률이 떨어진 건 목격이 됐지만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이 목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이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미국에서 계속 이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논쟁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문제도 등장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 이 시사적인 논쟁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이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약간 이제 조미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사 자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설지 보시면 별거 없어요. 배점도 뭐 큰 것도 아니고 필립스 곡선을 도출시켰는데 이제 도출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장단기 다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장단기. 단기 필립스 곡선은
뭐 총공호 곡선하고 오크네 법칙 엮으면은 필립스 곡선 나오는 거잖아. 그 위에 있는 수식을 엮어버리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장기 필립스 곡선은 이때는 이제 파이 익스펙테이션하고 파이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직으로 나오죠. 수직으로 도출이 됩니다. 사실 문제에서 그냥 준 거예요. 보너스 점수를 준 것이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를 장단기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단기에는 상충관계, 장기에는 상충관계는 아니죠. 자연실업률 가설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도 시간적인 여력이 있었어요. 단기적인 상충관계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 시사자료에서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제가 3줄 정도로 처리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과하게 좀 넣은 거나 다름이 없고, 시간적 여력이 있다면 요 느낌도 괜찮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메일로 많이 받았어요. 이거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괜찮았던 것 같다. 요걸 이제 집어넣어서 내가 서술을 했는데 점수로 연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돌을 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시사자료를 굉장히 많이 좀 답안에 적으면 답안이 좀 있어 보인다고 착시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누가 더 이제 튼실하게 많이 적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부동산 정책, 뭐 DTI 뭐 이런 걸 막 잔뜩 답안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막 이 친구 잘했네, 뭐 5점 뭐 이렇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정말 그걸 묻고 싶다면 사실 2015년도에 실험 문제 있었던가요? 고용보호의 사례를 정리하시오. 이런 문제는 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그런 사례들을 좀 정돈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례를 나열하라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요 정도 조미료라면은 아마 채점하시는 분이 기분은 좋겠죠. 그죠? 자,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 곡선 쪽에서 엮을 줄 알고, 이 과정 찾을 줄 알고, 또 필립스 곡선도 도출할 줄 알고, 간단하게 수식 그대로 읽을 줄 알면은 감점될 수 있는 포인트는 없었던 그런 타입의 문제였습니다. 자, 3문 보시죠. 이 3문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경제학 그 특강 자료를 좀 드리는데, 또 삼순환에 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를 바는 없는데요. 이문이 이게 왜 경제학에 등장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카페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또 많이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 1문하고 2문은 국제경제학을 실제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보고 당연히 답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경제학에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 공부를 중심으로 하시면은 그 미시경제학에 가까운 것들은 보통 이제 극대화 수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쪽으로 좀 이제 유도가 돼버렸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좀 애매했던 타입의 문제라고 판단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푸는 것 자체는 해설지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자, 개념으로 설명드린 부분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독점 기업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조건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죠. 수요 곡선, MR 곡선이죠. 이 MR 곡선은 이제 본국 쪽에서 적용되는 이제 MR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C 곡선이 우상향하네요. MC 곡선이 우상향한데, 세계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MC와 수요 곡선의 교점보다 위쪽에서 설정되는 케이스, 이거 자료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실제로는 원래는 여기서 했어요. 원래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P 모노폴리 가격을 설정하고 잉여를 챙기고 있었는데,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요 둘 사이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렇다면 일단은 조금 더 많이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다 팔아먹으면 추가적으로 삼각형의 잉여를 누릴 수가 있죠. 그죠? 하지만 이 상태가 균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국내 수입을 할 수 없다라는, 세 번째 줄에 국내로 수입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있었다면은 독점력이 사라지고 나도 국내에서 싸게 받아야 되겠지만, 수입을 할 수 없다라면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는 내가 독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가격을 내가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받거나 아니면 원래 기존 가격을 고수하게 되면 약간 애매한 측면이 생긴다는 거죠. 왜?
세계 시장에 팔면은 무조건 이 가격은 내가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분을 안 팔고 국내로 이제 전환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세계 시장에 팔았을 때 받을 수 있었던 피월드 가격만큼은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한계값은 내가 만들 때, 즉 비용적인 측면하고 저울질을 해서 국내의 수량을 결정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세계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벌 수 있었던 돈을 포기해야지 국내하고 저울질할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이 MR하고 저울질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MC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독점기업 머릿속에서는 MC인 거예요. 전량을 내다 팔면 이만큼을 챙길 수 있는데 국내에 팔 것이라면은 이만큼은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MR 곡선하고 이거하고 저울질을 해야 되니 당연히 국내 판매량은 여기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현재 가격을 고수하면은 MR은 밑에 있고 국내 기준, MC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 판매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상으로는 충분히 수업 때 설명을 드리지만 막상 또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상급 가격 차별 계산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해도 되고요. 답만 맞으면 됩니다. 요거 대입해서 메커니즘 이해하니까 교점에서 요거 찾고 요 면적을 이제 이윤이다라고 답해도 전혀 지장 없어요. 아시겠죠? 자, 수식적으로도 최대한 밀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국내 시장에만 판매하는 독점균형이야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두 번째, 양국 모두에 판매하는 것도 제가 수식을 짰어요. 수식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이 수식이 없어도 점수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요거 이제 MC니까 이 점에서 국내 도메스틱 가격 결정하고 이윤을 챙기면 되겠다.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계산 문제를 던졌을 때 MR은 MC로 풀어도 이제 점수를 주고요. 기흥국대와 수식을 세워도 똑같은 점수가 나가요. 대신 공식을 쓸 거면 충분히 설명하라는 거지. 암기해서 하지 말고요. 1번 문제 수식으로 푸는 것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밑에 있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제 근거 있죠?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시오. 해외에 내다 팔 때 이윤이 더 크니까요. 이걸 요청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으면은 경제학적 그래프 해석력을 좀 보이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파이를 계산했더니 후자가 더 크더라. 내 근거, 사실 그 근거만큼 탄탄한 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이제 어떤 그래프적인 사고를 조금 보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린 부분이 그 밑에 근거 밑에 문단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자.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12점이요? 에이, 계산해서 답 구하는 게 무슨 12점까지 줘요. 근거 쪽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경제학적 사고를 설명을 요청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문제. 세계무역기구는 기업이 동질 상품을 수출 시장에서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수입국은 그 가격 차이만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반덤핑 관세라는 것이 실제로 국제경제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로 덤핑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진보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지 아무런 신경을 안 쓰죠. 그죠? 아무런 신경은 안 쓰고, 그리고 또 국경에서 덤핑의 종류에 이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덤핑은 왜 싸게 막 들어와? 이게 덤핑인데, 경제학에서의 덤핑, 국경에서의 덤핑은 국내에서는 비싸게 파는데 세계 시장에서 저렴하게 파는 걸 덤핑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국에서는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이제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 내다 팔고 싶으면은 그 가격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국내 도메스틱 가격은 높여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가격, 비국의 가격은 이렇게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다 보면은 얘는 높여받고 얘는 50에 파는 것이 이 기업의 행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덤핑의 목적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잠식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보호해야 돼 라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반덤핑 관세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걔네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국내에 일자리가 생겨요. 완전 경쟁이니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아니요. 완전 경쟁 시장이 만약에 붕괴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의 생산자 잉여가 사라져 버리게 돼요. 안 좋죠. 그러니 완전 경쟁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시장을 굴리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지금처럼 뭐 뻔히 알겠어. 지들은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이고 뭐 여기서는 좀 싸게 팔아야 되니까 들어오는 게 맞고 그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자체를 조금 더 좀 활성화시키고 뭐 경쟁이지만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자. 자본도 놀리지 말고 자본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좀 몰아내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근데 일단 때려요. 일단 때려서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심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보통 7년 정도, 평균 7년 정도 걸리고 그 사이에 뭐 관세율이 막 50%까지도 때려진다라고 해요. 그나마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 뭐 심각하게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이 지금 마비예요. WTO 쪽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쪽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뭐 배경 지식으로 있다라면은 20 하면 되는 거예요. 20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경제학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덤핑 관세가 무엇인지 읽을 수 있고요. 반덤핑 관세의 크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적합한 반덤핑 관세는 가격 차이가 20이니까 20을 때리겠다가 사실은 정답일 거예요. 그리고 배점감도 좀 필요합니다. 8점이에요, 8점. 8점이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요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인정해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A국 입장에서 반덤핑 관세라는 게 존재하므로 관세가 존재함을 고려하면은 어떤 가격을 설정해야지 내가 가장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수식을 짤 수는 있다고 해요. 그거를 뭐 지금 칠판에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이 저는 이거는 좀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학에서 계속 경제학만 나오다가 국경이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경제학에서 계속 국경이 나오다가 또 국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적인 사고를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번 20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20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뭐 시간도 배점을 고려하면은 뭐 그 정도 수준이 뭐 맥스일 것 같고 뭐 두 번째 방식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A국의 갑 기업이 B국에 수출한다면 B국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논해야죠. 그죠? 적합한 관세 수준을 구하시오. 적합한 누구 입장에서? 문장이 끊기지 않는다면은 B국이 할 수 있는지 논하고 B국이 얼마의 관세를 때리는 게 적합한지를 찾는 문제라면은 요거는 이제 무조건 20 생각할 필요가 없는 타입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순표가 들어갔으니 여기서 적합한이라는 것을 A국 기업 입장으로 생각한다면은 수식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기는 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읽을 때 실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읽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행시 기출이 뭐 쉬워 보이면서도 약간 논란의 여지도 좀 있었던 뭐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